안녕하세요.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네요. 이제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봐요. 다시 독감이 또 유행할 거라는 뉴스를 봤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과 가까운 어느 도시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제 명의로 된 건물이기도 해요. 겸손하지 못하다고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는 말이 어울리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등에만 얹혀서 유유자적 편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디 가서 이런 말하면 분명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놓고서 잔말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 친구들은 실제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부터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브랜드 옷이나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 할 때 저는 그런 것보다는 길거리 보호색 가게에서 보세 옷이나 빈티지 제품을 사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질색팔색하기는 하셨지만요. 채희야, 너 그것도 구제 가게에서 산 옷이야? 아휴, 엄마가 그런 옷 사지 말라니까. 왜? 이 낡은 느낌이 난 예쁘고 좋은데. 그래도 누가 입다가 버린 옷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애곤이라도 끼어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채희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으니까 엄마가 백화점 데리고 가서 좋은 옷 좀 사줘야겠다. 가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엄마도 백화점에서 옷 안 사 입으면서 무슨? 엄마가 왜 안 사 입어? 엄마 사 입어? 엄마 옷 다 브랜드야. 어디 아울렛에서 싸게 산 거잖아요. 엄마, 나 그런 데다 돈 낭비하기 싫어. 나 옷도 많은데 뭐. 알았어. 하여튼 누구 닮아서 저렇게 알뜰살뜰한지 몰라? 엄마 아빠 닮았지? 잘 살면 좀 쓰고 살지 지질이 궁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치장을 하거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에는 아끼는 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거치장에 돈을 쓰기보다는 자기 취미생활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돈을 쓸 때에는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보고 배워서 그랬던 것 같네요.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정말 어쩌다 보니 남들이 다 아는 연애를 저도 하게 되었어요. 선배가 등 떠밀어서 대타로 나간 미팅 자리에서 만난 저보다 3살 많은 남자가 제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지금은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걸 몰랐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쟤야, 너 그 친구랑 절교해라. 어? 왜? 나랑 단짝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야. 내가 봤는데 애가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너한테 좋을 거 없잖아. 좀 멀리 해. 아닌데? 오빠가 뭘 잘못 본 것 같은데? 쟤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매의 눈이야. 척 보면 안다니까? 너 나 못 믿어? 너 나중에 내 말 들을 걸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런 의심도 없던 친구들에 대해서 괜히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하고 나서 제 주변의 친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억지로 친구들과 연락을 차단하게 했어요. 그 남자친구와 2년 반 연애하면서 저는 제 주변 친구나 지인들과 완벽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당시에는 남자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조종당하는 인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남자친구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 어디야? 지금 연락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어? 나 과외하고 지금 나왔어. 과외할 때도 중간중간 연락하라고 했잖아. 아니, 오빠도 바쁘니까. 알았어. 내가 널 의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 요즘 세상이 흉흉해. 최야, 다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 맘 알지? 알았어. 그래, 이따 도서실에서 만나자. 어디 이동하면 바로 연락하고.
전 남자친구는 겉으로는 좋은 대학에 유능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누구보다 두렵고 강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점점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다 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했던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채희야,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학교 공부가 잘 안 돼? 엄마한테 털어놔봐.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 관해서 어머니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들으시면서 한숨을 내쉬던 어머니는 한숨을 고르시더니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채희야, 너도 말하면서 느꼈지? 너희 관계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연인이란 이유로 상대방을 조종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 네 남자친구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된 거야. 그런가? 근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남한테 좋으면 뭐래? 우리 딸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과 있으면 제가 더 제 모습을 잃고 피폐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유하다가 제가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자 저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김채희, 너 나랑 헤어지면 더 이상 학교 못 다니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 너네 학교 가서 네 실체에 대해 고발할 거야. 저는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산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헤어지자는 것 뿐이잖아. 그게 잘못됐지. 어디 감히 나한테. 지금이라도 번복하면 내가 봐줄게. 그래도 나랑 헤어질래? 그 사람은 제가 다니는 학교 교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혼자서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분해이기지 못해서 자위까지 하고 제 휴대폰과 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급기야는 제 팔목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저희 과 동기들이 와서 뜯어말린 후에야 저는 그 인간의 손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의 눈빛과 행동을 보고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벌벌 떨려왔어요. 그날 이후에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면 어떤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는 말에 절망했어요. 언제까지고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지만 결국 저는 그 인간 덕분에 학교까지 휴학을 하고 제주도에 사시던 이모네 댁에 머물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멀어졌던 친구들과도 오해를 풀고 피폐해진 제 마음도 조금씩 아물어 갔어요. 제주도에 놀러온 대학 동기들은 제 첫 번째 남자친구가 제가 그 인간에 비해서 제주도로 온 이후에 바로 본인이 다니던 대학교의 후배와 연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야, 그 인간 정말 쓰레기야. 지금 소문 듣자 하니까 그 학교에서도 난리더라. 너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또 너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못살게 군대. 미친놈 아니니? 정말? 나 때문에 괜히 다른 여자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너 때문이야. 사이코 같은 네 전남친이 문제지. 야, 채희야. 그냥 싹 다 잊어. 그리고 나도 너 오해해서 미안해. 너 그러고 지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헤어지라고 했을 텐데 난 네가 남친한테 빠져서 친구들 다 버린다고만 생각했지. 나도 미안해. 그렇게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해서 저는 절대로 연애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틀어질지 모른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난히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어느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6개월간 회사 일을 배우며 열심히 지내고 있었는데 또 그놈의 남자가 문제였습니다. 회사 선배가 저를 좋아한다고 혼자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 선배와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저와 그 선배가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선배.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왜냐니? 너 몰랐어? 내가 너 좋아하잖아. 좀 몰랐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 되게 팍팍하게 구네. 채시도 남자친구 없잖아. 우리 잘해보자. 그 선배는 그날 이후로 혼자서 저를 연인 대하듯이 했습니다. 저는 매일 거저 의사를 밝혔지만 귀등으로도 듣는 신용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참 쓰다 보니 저도 어쩌다가 그런 인간들한테만 엮이게 되었는지 그때는 괜히 아무 문제 없는 제 팔자 타령이나 하면서 또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취미인 필라테스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떨쳐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필라테스 학원 앞까지 회사 선배가 찾아와서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채야. 운동한 거야? 멋있다. 아, 깜짝이야. 선배, 여기 왜 있어요? 아니, 나는 가는 길이 같아서 따라와 보니까 네가 여기로 들어가더라고? 저 미행하신 거예요? 시행이라니 섭섭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왜 그러세요, 정말. 저는 선배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왜 혼자서 착각을 하고 그러세요? 저 미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다행히 저희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약속을 했던 날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제가 선배와 신랑이라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시자 그제서야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또 아버지 앞에서 속절없이 울면서 회사에서 그 선배에게 겪은 일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벼락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지혜야, 그냥 회사 그거 그만둬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저런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회사를 다니겠어? 저는 또 한 번 남자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제 상황이 정말 믿기지도 않고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성취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회사에 합격했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거의 여자분들만 상대하다 보니 마음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상처를 치유하고 필라테스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시집, 장가를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은커녕 남자도 만나기 싫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강사를 시작하고 5년 동안 착실히 돈을 모으기만 했네요. 그리고 5년 만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제 명의로 된 필라테스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차린 후에 회원들이 모이고 학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 저는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는 밴드 음악에 심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그 중에서도 기타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선생님을 물색했어요. 그러다가 여자 이름으로 된 기타 선생님이 있기에 바로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나러 갔더니 저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채희 씨? 네,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유지수 씨 맞으시죠? 네, 제 이름만 보고 제가 여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망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티난다. 그렇게 쾌활하고 무해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그냥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보다 5살이 어리고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후에 홍대에서 간간히 공연에도 올라가고 음악 작업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기타 수업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공동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3번씩 수업 들으실 거예요. 코드 잡는 법만 익히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믿고 따라가 볼게요. 네. 저 믿으세요. 어리고 순수해 보이는 남자였고 저는 나이도 들었고 설마하니 기타 선생님으로 만난 연하의 남자와 또 이상하게 엮일 일은 없겠다고 마음을 놓았던 것이 큰 화살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와 박힐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악기를 배운다는 사실에만 집중해서 기타를 배우러 가는 날이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팝송을 완곡으로 기타로 연주할 수 있게 되던 날에 정말 기뻤어요. 와, 내가 이걸 기타로 칠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고마워요. 다 우리 선생님 덕분이에요. 뭘요? 채희 씨가 열심히 따라와줘서 그렇죠. 더 어려운 것도 연주해 보셔야죠. 계속 배우실 거죠? 이 정도까지만 배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디 공연 나갈 것도 아니니까. 왜요? 저랑 같이 공연해요. 제가 서브 기타로 채희 씨 무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맑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풋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 너무 꿈 같은 이야기라서. 왜요? 할 수 있어요. 채희 씨, 말 나온 김에 오늘 저 공연하는데 보러 오실래요? 오늘요? 네,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그날 얼떨결에 클럽에 가서 그 사람이 밴드 공연을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저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음악에 대한 열정과 무대 위에서 아우라를 내뿜는 모습에 조금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대 위에 서 있으면 지렁이도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거라며 제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신 차려, 김치. 저런 애송이 어린애한테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타 선생님으로만 만나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저희 둘은 유사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무언의 규칙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은근히 저에게 밥을 사달라는 둥 커피를 사달라는 둥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오늘 바빠요? 저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밥 좀 사주면 안 돼요? 네? 누나. 누나요? 선은 지킵시다, 선생님. 아, 왜요? 수업도 끝났는데. 내가 돼지 두루치기 잘하는 집 아는데 거기 가요.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고 그 인간 나이가 27이었네요. 전에 저를 괴롭혔던 남자들과 그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음악 좋아하는 순수한 남자로만 보였거든요. 그렇게 기타 수업을 핑계로 만나면서 정을 쌓다 보니 서로 좋은 감정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저는 그 사람과 연인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아서 제가 선을 그었습니다. 저 이제 기타 그만 배우려고요. 그 말에 그 사람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왜요? 왜 그만두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는 혼자서 집에서 악보 보고 연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배우러 올 필요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울어요? 저 사실 첼시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런데 앞으로 수업 핑계로 첼시를 더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남들이 울거나 TV에서도 우는 장면이 나오면 따라서 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엉엉 울다가 보니 상황이 웃겨서 어느새 서로 웃음이 터져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연인 사이가 되어서 서로 기타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로 되돌아가면 다시 사귈 거냐 물으신다면 절대 사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인 관계가 된 이후에는 그 사람은 저에게 연하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자기의 삶에 안정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 채희 씨 앞에서 조금 부끄러워. 나도 이런 생활 접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왜? 지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는 모습 보기 좋은데? 채희 씨에 비해서 내가 준비된 게 너무 없잖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난 채희 씨랑 내년쯤에 결혼하는 게 목표거든. 정말? 누구 마음대로? 왜 그래? 난 채희 씨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도 학원이라도 차려야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또 그때는 귀엽고 좋게만 보였어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음악학원을 차리겠다고 알아보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채희 씨,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나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뚜렷한 직업도 없어서 대출도 못 받고 내가 꼭 다 갚을게. 차용증이라도 쓸게.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돈 관계는 함부로 맺는 게 아닌데 그때는 그 사람과 정말 결혼할 생각에 저는 서슴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때의 저를 호되게 혼내주고 싶은 심정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그 인간은 기타 강습 학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학원 수강생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사귄 지 1년이 되던 기념일 날에 그 인간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채희 씨,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나 채희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 살게 됐어. 채희 씨,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제 나이도 이미 33이었고 결혼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남자와는 저도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졌어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33살이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내심 걱정하시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자 반가워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을 예약하시고 거기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는데 출장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날짜를 바꾸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리고 같이 온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채 자리에 앉아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말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 운영한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시나? 딱 봐도 저희 부모님의 수수한 차림에 무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뭐 사업하고 있어요. 사업? 뭐 어디 구멍가게라도 하나? 그런 예비 시모의 아나무인하고 무례한 반응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를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아니, 난 뭐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하러 나이도 많은 여자랑 네가 결혼을 해?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으며 뒤통수가 얼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문을 받으려고 저희가 있던 레스토랑 룸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20살 중반의 애띄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 남자친구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니 당황했는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후다닥 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그 알바생과 눈이 마주친 후에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뭔가 쎄한 기류를 눈치챈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그 알바생을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보이지 않던 그 알바생이 스텝룸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요. 아, 깜짝이야. 네? 저 방금 그 룸에 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왜 그렇게 놀라서 나가셨어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혹시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오히려 눈이 동그래져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3개월짜리 온 건데 왜요? 그 인간 쓰레기예요. 완전 미친놈이라고요. 저 인간이랑 결혼하면 그쪽 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파혼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는 그 알바생은 제 예비 신랑과의 인연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알바생도 저와 결혼을 앞두었던 예비 신랑과 연애를 했던 사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저 찾아와서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제 자취방에 감금당하고 몇 시간이나 두들겨 맞았어요. 너 따위가 감히 자기를 찾아면서 욕하고 발로 밟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 보는 여자에게 듣는 터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첫 연애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증거 있어요? 있어요. 저 그 인간한테 맞고 갈비뼈까지 부러지고 전치 4주 나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연인 사이에 일이고 도주 우려도 없으니 영장 발부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그렇게 폭력을 쓰고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전 애인 그 이후 애인들도 다 당했어요. 그런 낌새 못 느끼셨어요. 증거 필요하면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증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자기 휴대폰으로 제 예비 신랑을 경찰에 신고했던 증거와 자기가 맞았을 당시에 찍어두었던 사진, 그리고 사귈 당시에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그 알바생의 팔을 끌고 저희 부모님과 마주하고 있는 무례한 남자친구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갔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남자친구가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제이씨, 누구야? 그 말에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몰라서 그래? 나보다 네가 더 잘할 텐데. 네가 갈비뼈 부러뜨린 네 전 여친이잖아. 내가 지금 네 실체 다 보고 왔거든? 그러자 상견례 자리에 있던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남친이 알바생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년이?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유언비를 퍼뜨리고 있어. 우리 아들이 뭐가 어째? 야, 이 합천인 기집애야. 우리 아들이 널 팼다고? 그런 그 인간들의 반응에 떨면서 제 손을 잡고 서 있던 레스토랑 알바생도 화가 났는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실 텐데요. 본인 아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신고당하고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때 처벌은 피했지만 기록은 다 남아있어요. 어디서 또 여자 인생 망치려고. 제 휴대폰에 증거 다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방금 전에 저에게 보여준 증거들을 들이밀자 남친과 그의 어머니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알바생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서 앞에 있던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행태를 다 확인하셨습니다. 평화로울 줄 알았던 상견례 자리는 어느새 파국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가자. 셰이야 나와.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다 있어. 무례한 거 꾹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아예 범죄자잖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당황해서 저희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에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과 건물을 주겠다고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이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애들 결혼해서 건물 주신다면서요. 아유 저 풋내기 어린 여자의 말을 믿으세요? 저희 아들이 괜히 그랬겠어요? 다 저 여자애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죠. 그 말에 저는 정말 꼭지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은 그 아주머니의 팔을 발로 쳐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래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야, 너 아주 나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네?
너 내가 빌려준 5천만 원 다 갚아. 그때 차용증도 썼지? 그러자 그 인간은 울며불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체이씨, 체이 누나,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다 지난 일인데 왜 그래? 우리 결혼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얼른 이분한테 사과해. 사과? 내가 얘한테 사과를 왜 해? 난 체이 씨한테만 사과하면 되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인간의 실체를 알려준 아르바이트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저 시공창 바로 앞에서 살아나왔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 마시고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변호사든 뭐든 써서 지켜드릴 테니까. 제 말에 아르바이트생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레스토랑 사장이신 지인분에게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저 안에 미친놈이 있으니까 이 아르바이트생 무슨 일 당하지 않게 신경 좀 써줘. 뭐야, 너희 상견례 자리 온 거 아니었어? 나중에 다 이야기할게. 상견례고 뭐고 없던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문내지 말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치를 떨며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본 예비 시모의 태도나 남친의 실체를 보고 나니 파혼을 한 게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불이 나게 전화가 오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치이씨, 제발 한 번만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거 다 친한 일이야. 걔가 일부러 접근한 거야. 나 거기서 상견례 하는 거 알고.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그 알바생 나도 아는 사람이야. 거기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었거든? 참. 너 내가 빌려준 5천만 원 그거 당장 내 계좌로 보내. 문자로 남길게. 끊어? 아니 최희씨, 나 그 돈 없어. 학원 다시 내놓으면 되잖아. 보증금 나오면 바로 보내. 더 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전 남친에게서 연락도 없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 남친이 구했다던 학원은 애초에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학원을 차린다고 저에게 빌려간 5천만 원은 행방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그 인간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 사기로 소송 걸까? 아니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정도로 끝내줄까? 내가 지금 엄청 고민 중이야. 너 완전 싹 다 거짓말이었더라. 사기가 낫겠지?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 1초 만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최희씨,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입 싹 닫고 연락 끊더니 소송 건다니까 전화가 바로 오네? 문자 보낸 그대로야. 사기로 갈래? 아니면 그냥 순순히 돈 갚을래? 난 아무래도 사기가 좋을 것 같다? 오늘 변호사 만나기로 했으니까 변호사랑 이야기해볼게. 그냥 알아두라고. 채희 누나,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사기로 가면 감옥 가야 돼. 돈 금방 보낼게. 제발. 아니? 넌 좀 당해봐야 돼. 내가 시간 많이 줬잖아. 너랑 통화를 하니까 더 화가 나네? 끊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와 그 인간에게 사기 혐의로 소장을 쓰기로 했어요. 그럴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장이 날아갔는지 그 인간은 제 필라테스 학원까지 찾아와서 학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습니다. 너 뭐하냐? 채이씨,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사기라니. 나 사기 전과범돼. 얘 정이 있잖아. 쓰레기 폭력범이 사기로 가나 뭐로 가나 아무튼 너 나쁜 놈이잖아. 지은 죄값 치러야지.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제 말에 그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서 눈빛이 변하더니 제 필라테스 학원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소송 취하해. 저는 그 모습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인간은 재물 손괴와 영업방해죄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승질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인간의 악마 같은 본성이 다 보여서 그 인간과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제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그 인간이 이전에도 중고거래 카페에서 자잘하게 사기를 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징역살이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끝에 결국 징역 7개월을 받게 되었네요. 그 재판에는 저에게 그 인간의 실체를 알려준 아르바이트생도 데리고 나갔어요. 재판을 본 알바생이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제 값을 그래도 받네요. 저 너무 후련해요. 후련한데 왜 울어요? 앞으로는 우리 저런 쓰레기 만나지 말아요. 네, 언니. 재판장에서 그 인간은 판결을 받고 울부짖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파혼을 한 이후에 저는 정말로 남자한테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전 남친에게서 배운 기타를 당장 가져가다가 분리수거를 해버렸어요. 다시는 기타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흐른 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남자를 만나보러 나가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레스토랑 사장하는 아저씨 알지? 그 집 아들이 외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한국 회사로 옮겨서 들어왔다더라. 너도 예전에 한번 봤을 텐데? 너보다 1살 오빠야. 엄마, 나 남자 만나기 싫어. 누가 연애하래?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의지하고 지내면 좋잖아.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하신 게 죄송하기도 했고, 저도 그 오빠를 중학생 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럼 만나보겠다고 하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릴 때도 바른 자세에 공부도 잘하고 올곧은 성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커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빠와 처음에는 오랜만에 만난 아는 동생과 오빠 사이로 지내다가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같아서 결국에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하도 남자들한테 데인터라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이제 결혼 4년 차인데 지금도 남편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필라테스 학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 건물은 싼 값에 경매로 나와서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학원 운영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게 되었네요. 지금 제 아이가 4살이에요. 36 노산에 나와서 남편도 저도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이야, 너 닮은 예쁜 딸이야. 너 몸은 괜찮아? 난 괜찮아. 오빠, 우리 딸 이름 뭐로 지을까? 은채 어때? 내 이름 은성의 은이랑 채이 네 이름에서 채 따서 은채. 예쁘긴 한데 좀 더 고민해보자. 그래. 아이를 낳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예전에 만났던 양아치 놈은 지금은 정신 차리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칠 만큼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지금 저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요즘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많은데 제발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고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